오늘 아침 일라디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아침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해 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올 5월부터 지난 주말까지 온열 질환을 겪은 환자 수를 살펴봤더니 벌써 43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주의해서 볼 점은 작년에는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6명이나 더위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겁니다.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또 그늘 없는 길가에서 주로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더운 시간에 바깥 작업은 가능한 피하시고요. 비교적 덜 뜨거운 시간이라도 시원한 옷과 모자 등으로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경우 있다고 하니까요. 집안에 계실 때도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농어촌 어르신들 아무리 덥고 지쳐도 참고 견디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온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느껴질 때, 갈증이 심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질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추자로 끝나는 말은 고추, 상추, 배추, 후추 그리고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 이것이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건강 식재료로 알려진 이것은 김치, 전, 무침, 잡채 등으로 만들어 먹는 초록 채소인데요.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 등에도 마지막엔 꼭 이것을 얹어줘야 제맛이죠. 기름진 육고기와도 잘 맞는데 특히 오리고기와 만났을 때 맛이 좋아서 이것을 듬뿍 넣고 같이 볶으면 오늘 같은 중복에 더없이 좋은 보양 음식이 되겠죠. 이것은 게으름뱅이 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손이 가지 않아도 쑥쑥 잘 자라는 덕에 키우는 이가 게으름을 피워도 충분히 잘 자란다는 의미로 이런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추자로 끝나는 이것. 요즘같이 기운 빠지는 여름에 먹으면 불끈불끈 힘이 솟는 식재료인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와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강화해서 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수혜국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 규범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된 거고요. 양쪽 기관의 세부 사항을 정한 기여 약정과 식품 안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위한 기본 약정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량 농업기획을 통해서 115억 원을 지원하고요. 또 수혜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실태 조사와 실행 계획도 수립하고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 감시 체계 구축, 또 항생제 내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식약처는요, 이번 협력 사업이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서 국제사회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개도국의 식품 안전체계 선진화와 글로벌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독일 양돈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독일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독일 동부에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의 2개 양돈장에서 ASF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독일에서 야생 멧돼지에서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확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ASF가 널리 퍼져 있는 폴란드와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브란덴부르크주인데요. 지금까지 1269쥐의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농무부는 프리드리 레플렉 연구소를 통해서 200마리 규모의 유기농 양돈장과 2마리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양돈장 돼지들이 ASF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요. 해당 농장의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이 됐습니다. 네,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본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축산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해서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삭감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N2O, 그러니까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미노산 균형을 개선한 사료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량 이상의 아미노산을 공급하게 되면은 분뇨 중에 질소가 증가해서 이 말씀드린 N2O,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은 충족하면서 불필요한 아미노산을 줄이는 사료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은 유지가 되고 N2의 발생량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의 유전 능력을 이용해서 육종도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탄 발생이 적은 소를 선별해서 이를 육종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설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메탄 발효를 하면서 분해되는 시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배설물 중에는 소화관 내에서 발효하면서 유지되는 메탄가스가 용액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통기 또는 교반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반출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또 가축 배설물 관리 과정에서 주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탈질 과정에서 아산화질소 N2O도 발생합니다. 네. 2019년도 가축 분뇨 온실가스 배출량은 메탄가스가 2,329천 톤, 그리고 이제 아산화질소가 3,690톤으로 일본 전체 배출량의 0.2%,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종별 비율을 보더라도 젖소가 43.8%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돼지, 비유고, 가금류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축산업의 장내 발효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42.9% 나오고요.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37.7%, 농경지 토양이 17.6%, 이 밖에 잔여 농작물 소각 과정에서 0.3%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사료를 개선하고 또 네. 본래 좀 메탄가스 발생이 적은 소를 육종하는 방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북미 지역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식량 공급에도 이 고온 현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요, 북미 지역의 농축산업자들이 폭염과 가뭄 때문에 올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지 않은 체리가 나무에서 계속되는 고온 때문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마치 불에 익을 것처럼 돼버려서 상품성이 없어졌고요. 그나마 성한 체리도 가뭄 때문에 속이 차지 않아서 파이나 시럽에 쓰지 못하고 전량 주스용으로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조개 수백만 마리가 열에 익어서 입을 벌리고 그대로 폐사해서 해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요. 네. 카놀라, 밀을 재배하는 밭은 누렇게 시들어버려서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도 피해는 있겠네요. 네, 축산업자들 얘기로는 가뭄 때문에 물과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축을 아예 기를 수 없게 됐다고 말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고요. 우물과 샘이 말라버린 것은 캐나다 100년 농업사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폭염과 가뭄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산불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목초지가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래서 가축용 목초지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업자들은 수십 년 동안 혈통을 관리해서 최애 상품으로 끌어올린 가축을 이제는 도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한편 농축산업자들은 서로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팔 수 없는 작물들은 가축들에게 사료로 먹이는 거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와인 업체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고의 와이너리가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인데요. 작년 11월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와인 제조 시설이 거의 다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산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와인의 원료인 까베르네 쇼비뇽 포도가 산불 연기 때문에 훼손돼서 와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 겨울에는 심한 가뭄 때문에 그리고 봄까지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새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물이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해 국한되면 식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데 그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캐나다 프레이저벨 대학교 식품농업연구소의 레이넌 뉴먼 소장은 상황이 매년 지속된다면 이제 식품 생산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뉴먼 소장은 식품 생산업자들이 서서히 계속되는 기후변화에 저항하려고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후변화 모델도 천년에 한 차례 나타날 법한 올해 같은 여름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북미 서부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폭염, 가뭄의 원인은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열돔은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서 더운 공기를 가두고 압력솥 뚜껑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 열을 순환시켜주는 제트 기류가 교란되면서 열돔의 빈도, 강도가 점점 높아졌을 가능성을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진짜 무시무시한 한 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 생산이 이 지경에 이르면 결국 이제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뭄, 폭우 같은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산물과 인플레이션을 이제 더해서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곡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후가 또다시 농산물 가격을 자극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세계 농산물 가격은 작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통상 국제 농산물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감면을 썼을 때 하반기에 에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인사이트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서 상승한 곡물 가격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008년에도 이 급등한 곡물 가격이 4개월에서 약 7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물가에도 반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거래되고 있는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6일 기준 부실당 552센트를 거래가 되는데요. 옥수수 가격이 작년 초에 부실당 308센트를 저점을 해서 올해 5월 초 부실당 700센트를 넘어서면서 약 15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대두와 소매 가격은 91%, 65% 각각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상향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농업식량기구가 집계한 실질 식품 가격 지수도 작년 5월에 91에서 올해 5월 127.8로 12개월 연속 오르면서 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육류 가격 지수가 작년 9월에 91.5에서 지난달 109.6까지 뛰었고요. 설탕 가격도 79에서 107.7까지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 지수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평균 가격을 100으로 지수화해서 비교한 건데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된 원인을 하나씩 해결을 하자면 식량 가격을 잡아야 하고 기후 위기를 빨리 좀 벗어나야 하는 건데 식량 가격이 금세 잡힐까요?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격이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까지 겹치면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0년, 2021년 세계 곡물 수급은 3,140만 톤 공급 부족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 서부, 브라질 남부 등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작년에 가뭄 겪은 유럽에서는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농산물 생산은 통제 불가능한 기상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고요. 또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식량 파동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러시아 시베리아라고 하면 당연히 좀 추워야 하는 곳인데 최근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동토지대 러시아 시베리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폭염,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는데요.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시베리아 도시인 야쿠츠크와 또 근처 50개 마을, 정착촌은 요즘에 산불 때문에 자욱한 안개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야쿠츠크 공항은 짙은 연기 때문에 도시를 오가는 항공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데요. 러시아는 폭염, 가뭄, 또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동북부 사하공화국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재난 당국은 사하공화국 지역에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무려 187건이라면서 화염에 휩싸인 토지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하 주지사는 사하는 최근 150년 이내에 가장 건조한 여름 날씨를 겪고 있고 6월 기온은 관측 이래 최고라면서 매일 내려치는 마른 번개 그리고 이런 환경 결합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북극권에서 벼락이 빈벌하는 현상을 기후변화 심화의 흉조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번개는 지필 공기가 가열돼서 생기는 상승 규례에 따라서 발생하는 만큼 냉기가 유지되는 북극권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권 얼음이 녹고 수증기를 품은 온기가 올라가면서 번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점점 더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지속되는 산불 때문에 큰 불편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연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눈이 타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연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무더위가 한창이면 해마다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 식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법으로 금하자는 주장, 오히려 합법화 양성화해야 한다는 업자들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를 지켜라 개 식용 논란, 현재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개와 인간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해선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복 이맘때 항상 또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개 식용은 불법인가요? 예, 뭐 어떤 법률에 따지면은 뭐 불법 상태고 어떤 것은 법 외에 있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용견의 사육과 도살 그리고 보신탕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은 회색지대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특히 관련 법률에서 개가 가축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요. 먼저 축산법을 보면요. 개가 가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이에 따라서 농장을 운영할 때 가축 분뇨 처리 같은 어떤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가축의 사육, 도살, 그리고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를테면 돼지를 도살하려면 정부가 허가한 도축장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도살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를 도살하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식품 원료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소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 이런 고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품 원료에 들어가 있는데 개고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신탕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 하나가 좀 유의미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볼까요? 예. 현행 동물보호법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그 대법원이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해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면서 50대 남성에 대해서 유죄 판결 안건이 있습니다. 네. 이때 대법원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기봉으로 도살한 것을 동물학대로 봤습니다. 개 농장에선 전기봉 같은 걸 쓰는 모양이죠? 네. 이 전기봉이 뭐냐면은요, 보통 개를 도살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그리고 개 도축장에서 이런 걸 쓰면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제조하는 시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그 쇠꽃쟁이 같은 그 쇠 막대기에다가 가정용 전기를 연결해서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압이 아주 세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전기봉을 연결해서 개를 이렇게 지지는데, 근데 사실 이게 개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 않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는 채로 도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물의 학대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군요. 그 유죄 판결이 난 건데 대법원에서 좀 미치는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예, 사실 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대다수의 개농장이나 개도축장이 도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근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잔인한 방법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동물학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개농장은 다른 잔인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그렇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농장이나 도축장이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소나 돼지 등에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기절법이나 다른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시설을 갖추자니 돈이 좀 들고 그렇죠. 기존처럼 하자니 이제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유, 개 농장이 진짜 있다는 건데 식용으로 쓰이는 목적인 거죠. 환경은 좀 어떨까요? 예, 물론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뜬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닥에 떠 있어서 뜬장이라고 부르는데 철망으로 엮어서 만든 좁은 사육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닥이 철망으로 엮여져 있어서 배설물이 철망 밑으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 입장에서는 청소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개 입장에서는 그 불균등한 바닥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개들은 이 뜬장에서 평생을 살다가 도살이 되는데 맨 처음 뜬장에서 나올 때는 걷지를 못합니다. 악화된 관절염 때문이기도 하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 대법원 판결이 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실제 그 개 사육 현장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네. 적발된 65건 중에 7건이 전기봉을 사용하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단체도 도살 현장을 발견해서 언론에 알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농장과 도살장에서는 전기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봉 도살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장 적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데요. 신고나 정황으로만 현장에 진입할 수가 없고 현장에 들어가도 농장주가 전기봉을 숨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개 사육 농장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보신탕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쪽 시장 통계가 있을까요? 예, 지금 주변에서 보신탕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보신탕 문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난 5월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개 식용에 대해서 62%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먹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먹을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84%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제가 쭉 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개고기 찬반 여론이 5대5 정도로 팽팽했는데 최근 한 4, 5년, 5, 6년 들어서부터는 개고기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게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좀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개 농장주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거죠? 예, 그 식용견 농장주들이 대한육견협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개고기를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어떤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신탕 문화가 점점 사라지리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실제로 정치인과 동물단체 그리고 이런 육견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그 개 농장주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적으로 이 식용견 보신탕 산업을 퇴출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유, 참. 그리고 이 업종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접으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러면 좀 논의되는 대책들은 뭔가요? 현재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개, 고양이의 도살 처리 및 식용 판매를 금지한다.
그리고 대신에 개 농장주에게는 폐업 및 업종 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이 그 폐업의 데드라인을 언제로 잡느냐, 그리고 폐업 지원금을 얼마나 주느냐가 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현행 법률만 가지고 좀 따져본다면 지금 이제 판매되는 걸 막는 건 이제 단속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보다는 주로 이제 사육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 지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 단계를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판매 같은 부분은 사실상 식약처가 관습적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사육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축산법상 개가 가축이기 때문에 개농장은 축산분뇨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봉 같은 잔인한 방법, 이거는 여하튼 간에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항목만 가지고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예. 조금 잡아갈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가 이제 사람들의 친구란 인식이 이제 높잖아요. 앞으로 좀 네. 어떤 시각으로 해결이 되실 거라고 보세요? 예, 뭐 개를 소, 돼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 돼지, 닭은 먹으면서 개는 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호들갑 떠느냐, 뭐 이렇게 반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관자의 논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방관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뭐 개나 소나 돼지나 여튼 이런 것들을 먹는 행위가 모두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거, 그리고 또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개만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먹어오던 소, 돼지, 닭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나 도살 과정에도 좀 관심을 넓혀가자, 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7109님, 듣는 것조차 마음이 아프네요. 수요가 없어야 사육하지 않겠죠, 라고 문자 주셨네요.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확산세가 지금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8명이 나왔는데, 오늘은 1700명대 후반에서 18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최다 기록이 딱 일주일 전에 1614명이었으니까 좀 확산세가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미 어제 오후 9시까지 수도권 확진자만 1100명을 넘겼고, 이 비수도권 확진자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만 600명에 육박했고, 경기도는 450여 명, 인천 120여 명 등 이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넘겼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병원, 서울 강남구의 학원, 경기도 시흥의 코인 노래방, 직장, 학교, 어린이집 등 어디랄 것도 없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요. 상황이 이러자 부산, 창원, 통영, 진주, 대전 등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렸고, 강릉 외에도 이 4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자, 청해부대원들은 이제 귀국을 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 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장병들은 도착 즉시 앰뷸런스 7대, 버스 17대에 나눠 타고 치료시설로 향했는데요. 현재까지 상태가 악화된 장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장병 중 폐렴 증세가 있는 장병들은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경증 상태의 80여 명은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200여 명은 중부 지역의 한 치료시설로 이송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며 사과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사과했는데요. 이 서욱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고 있어요. 네,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를 찾았는데요. 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초기 대구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구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취지였겠지만 다른 지역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이 아니라 이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을 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주 52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 자율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지만 최근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120시간이라는 예가 터무니없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여권이 논란을 왜곡한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옵티머스 사건의 피고인들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건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이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1조 3천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 부실 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다만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 정도입니다. 네, 이 사건을 두고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좀 충돌하고 있다고요? 네, 옵티머스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연관 의혹이 과거 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옵티머스 쪽으로부터 이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낙연 후보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옵티머스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자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마타도어라고 주장하며 해당 건은 수사기관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이 자신을 봐줬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를 둘러싸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찬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은 조급했거나 불안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뭘 찾기 위한 거였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와 함께 청와대에도 임의대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서 지난 4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요. 지난 8일 이규원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무실인 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도쿄올림픽 기간 방일하지 않기로 이제 했는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제 일본을 찾았다고요? 네, 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어제 한일 외교부 차관 협의차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이 소마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발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치정관 1차관은 이 발언의 본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것이 일본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라면서 우리가 요구했듯 응당한 조치가 곧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협의에 대한 질문에 이 정상회담 성과를 올릴 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일본이 우리에 가까운 우호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둘이 손잡고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불법 좌회전 트럭에 10대 4명이 참변을 당한 일이 있었죠? 네, 어제 교통사고 뉴스가 특히 많았는데요. 어제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에서 14톤 트럭이 불법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당시 화물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이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승용차도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넘겨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20대들이라고는 하지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요. 이 차량은 피해자 중 1명의 부모 명의였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중앙선 침범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서울, 춘천, 대전 36도, 광주 35, 대구 33, 부산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요. 농가에서는 가축과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